달 마지막 주 로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7년간의 소송전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3년 BBQ가 BH를 매각한 후 이른바 가맹점수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두고 두 회사가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며 날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보증금 구제 방안, 전세 사기 피해 기준 설정, 일몰 시점 등 3가지가 담길지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BBQ와 BHC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치킨업계에서 알아주는 두 경쟁업체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난한 법적 분쟁을 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이 두 회사의 길고 긴 치킨 전쟁은 끝이 났지만 하나의 판결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여전히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제에서 원수가 된 사연 1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13년 자금이 필요했던 BBQ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합니다.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고 갈라진 두 회사. 경쟁 관계인 동시에 협력 관계로 남으려 했지만 이 두 건의 대형 계약은 후에 수천억대 소송전을 부릅니다. 1년 후 미국계 사모펀드는 BBQ가 매각 당시 가맹점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재판부는 BBQ가 BHC에 9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BBQ와 BHC. BBQ는 자사 출신 BHC 임직원이 전산망 해킹으로 경영 비밀을 빼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BHC의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소송이 들어갑니다. BHC 역시 일방적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 물류 용역 계약, 이듬해엔 상품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BBQ와 BHC 간 손해배상 고공전은 크게 영업비밀 침해, 물류 용역 계약 해지, 상품 공급 계약 해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대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판시했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 모두 BBQ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BHC 압수수색 당시 입수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BBQ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HC 입장에선 해킹과 불법 열람 의혹으로 현재 항소심 중인 박현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물류 용역 계약 해지 관련 소송. 대법원은 1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BBQ가 BHC에 손해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HC가 처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액은 2,400억 원. 이런 금액을 1심에서 133억 원으로 항소심에선 85억 원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BHC의 거액 손해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BBQ가 사실상 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은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송에서도 BBQ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청구액은 줄어들었습니다. 540억 원으로 시작한 청구액은 1심에서 290억 원, 고법에서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대법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BHC가 BBQ로부터 받을 돈은 당초 제기했던 것의 반의 반 정도에 그치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나온 양측의 입장문. 7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두 회사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BBQ는 BHC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란 악의적 목적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평가했는데 저희 그 2차 때도
사업하고 물류 이 소송 관련해서요. 2차 때도 이제 그 역전이 2차 때 그래서 역전이 돼서 배상한 거에 다시 270억을 저희가 되돌려받았어요. BHC도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하던 각종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장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0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승리한 거잖아요. 같은 판결, 두 목소리. 법조계는 어떻게 바라볼까? 양측의 주장이 다 이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BQ가 BHC에 대해서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해주라 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결국 BBQ의 잘못이 인정된 것이기에 이를 승소라고 보고 있으며, BBQ 계약 해지로 BHC가 손해 입었다는 걸 수긍한 법원. 하지만 BBQ 입장에선 회사 손해를 최대한 저지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BHC 측이 최초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는 BHC 청구의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를 승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내막을 모르는 국민의 관심은 당연히 치킨값이 오르느냐 마느냐입니다. 두 회사의 서로 간 분쟁이 치킨값에 영향을 미칠지 물었는데 모두 아니다 답했습니다. 다만 법조계는 이들의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재 BBQ가 검찰 측에 대해서 BHC 압수수색 당시 나온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부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소송에 이기게 돼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입수하게 된다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새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추가 분쟁이 예상됩니다. 양쪽 모두 승리를 말하지만 결국 재난의 연속. 둘 중 하나는 쓰러져야 끝날 것 같은 이들의 장기전이 불황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은 전세 사기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들끓는 전세 사기를 잡고자 당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은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 감면,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에겐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는 임차인들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당정 대책 발표 후 일부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효성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일반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손해를 입더라도 살고 있던 임차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갖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전세자금으로 넣어놓은 사람, 혹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사람들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로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마련해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은 미미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대규모 깡통 전세 사태를 겪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서민들에게 또 빚을 지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기 피해액을 직접 지원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참담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갑자기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 상태니까 거의 80% 정도 격수를 띄고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일단 생업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다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 재산이고 저도 솔직히 극단적인 생각 안 하지 않거든요. 하거든요. 인천에 이어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경기도 동탄의 피해자들 역시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회복 대책도 대책이지만 전세 사기 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어 임대차법 구멍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사실 사기죄를 크게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당정은 전세 사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길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은 거액 경제범죄자와 재산 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특경법으로 처벌합니다.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 사기와 같이 관련성이 큰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달라도 피해액을 합산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특경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예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시 그간 전세 사기는 사적인 문제로만 치부돼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미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어 온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실 2030 막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가 많아지잖아요. 저소득층이라던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좀 투입돼야 되는 이제 문제가로.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윤 대통령 말대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범죄 수익 환수도 중요하므로 피의자가 숨겨놓은 범죄 수익은 끝까지 찾아내고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는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 전 뉴스에서 월급을 뺀 월 5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으로 가져가는 소위 슈퍼 직장인이 무려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여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5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종합소득세 절세비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유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신 만큼 세무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제 5월이다 보니까 세무사님도 이 1년 중에 이제 5월이 가장 바쁘실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보도처럼 급여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세무사님 구체적으로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먼저 다른 분들한테는 5월이 아마 가장 날씨도 좋고 해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뜻에서 이제 가정의 달로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세무업계에서 있으신 분들은 5월이 아무래도 가장 바빠서 야근을 좀 많이 하다 본 거니까 오히려 가족들과 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월이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관심이 이제 전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저희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본 거니까 오늘 아직 5월이 다가오기 바로 전에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예외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내가 근로소득 외에 뭐 사업소득,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근로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세청에서 5월 초쯤 전후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우편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좀 발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안내문이나 우편이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들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는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세무적으로 좀 예외를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급여소득자가 작년도에 만약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종합이 범위에서 이제 예외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외가 바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일정액 얼마를 받았더라도 이 소득은 그 종합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로소득자가 퇴직금과 같은 이제 퇴직소득을 받고 뭐 1억 원 받았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을 받은 후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로 모든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때 이러한 소득을 합쳐서 뭐 이렇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이제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소득이나 뭐 양도소득을 합산하셨다면 추가로 낸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5년 이내에 언제든 이제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퇴직소득과 이 양도소득을 얼마만큼 뭐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세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 제가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받은 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득은 내가 기존에 받았던 다른 소득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지인한테 받았다 아니면 해외에서 내가 받았는데 16.5% 같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통상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받을 때 16.5%라는 세금을 먼저 떼거든요. 그래서 뗀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2천만 원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건, 자, 그렇다면 만약 딱 2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2천만 원 정확하게 세법상 기준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김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이제 금융소득이었고, 연금소득과 이제 기타 소득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는데요. 그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납부할 때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이제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좀 유의하실 것은 그 소득 금액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타 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경비로 얼마를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기타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연금소득 1,200만 원, 그리고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근로소득도 받고 있었고 또 금융소득도 지난 1년간 2천만 원을 넘긴 2,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금융소득을 가지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게만 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될 리스크가 네. 있거든요.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앞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건데요. 종합소득세라는 첫마디에서 느끼는 것처럼 모든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근로소득은 이미 영세만정산을 통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근로소득만 뺀 나머지 소득만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신고하셨다가 세무사한테 나중에 이제 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신고됐다라고 해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다 신고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변호사님? 네, 뭐 제 생각에는 필요경비, 즉 비용을 이제 얼만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타 소득 할 때 이제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제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을 소득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즉 수입이 1억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이제 비용이 3천이고 누구는 7천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그 세금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이제 세금을 조금 덜 납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업과 무관한 비용까지도 그래서 이제 막 다 비용으로 넣게 되면 이제 본인이 뭐 가족들이 사용한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 다 넣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전부 비용으로 반영해서 이제 세금 줄이려고 하다가도 이제 결국 국세청에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제 또 세무조사 발생하고 그러면 또 조사 대응 비용 뭐 세무사님이 더 잘 알겠죠. 요새 한 뭐 2,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도 납부하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뭐 방송이라 좀 망설이긴 하는데 그 예전에 뭐 제가 일할 때 이게 얘기를 나눠보면 비용 누락이 비용을 이제 불필요하게 넣은 게 그 매출 누락보다 탐지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과다 산입하는 것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이게 실무적인 얘기까지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금계산서와 같은 이제 법적인 증빙 서류가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세법적으로만 괜찮겠지만 증빙 없이 지출된 내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탈세에 대해서 의심받아가지고 더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설명드릴 게 최근에는 이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한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러한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사용하지 않은 거에 가산세는 기본인 거고 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또 유리한 사례인데 청년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청년 감면이라고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1억 원 한 세액 감면을 사업용 계좌 신고하지 않아가지고 감면을 받지 못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듯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 시스템도 점차 발전하고 있고 납세자의 순간된 잘못된 실수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좀 있으신 거니까 이 앞선 내용들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각보다 종합소득세가 복잡했습니다. 이번 주 종합소득세 절세 비법 그리고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